안녕하세요. 전통주 소믈리에 한소희입니다. 저는 막걸리와 함께 10년을 살아왔고 한국의 술이 가진 시간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냉장고 구석 5달 넘게 묵은 막걸리 한 병. 그걸 열어 마셨던 그날 제 인생이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무서웠죠. 이걸 마셔도 되는 걸까? 상한 건 아닐까?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톡 하고 올라오는 과일향. 입안에 머무는 산뜻한 산미. 그리고 마치 요거트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감칠맛. 그날 제 입안에서 술이 아닌 시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막걸리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10년 넘게 공부해온 그 어떤 와인보다 더 깊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정말로 맛이 변하는가? 그 변화는 단순한 발효일까? 아니면 미각의 새로운 가능성일까? 그 궁금증을 안고 직접 다양한 막걸리를 냉장 숙성시키며 관찰하고 온도, 시간, 향, 맛의 변화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숙성된 막걸리의 진짜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인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시죠.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통기한을 넘긴 막걸리는 완전히 다른 술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술이 익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막걸리는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술이구나.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숙성을 하면 그렇게 맛이 달라질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막걸리도 혹시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막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맛이 바뀌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면 더 맛있고 더 입에 맞는 막걸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김치냉장고 칸에 막걸리를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만 5종류. 하나는 전 국민이 아는 국민 막걸리였고 또 하나는 마니아들이 꼭꼭 숨겨두고 마신다는 숨은 보석 같은 술이었죠. 그렇게 모은 5종류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수 막걸리. 막걸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하얀 병. 달달하고 톡 쏘는 가장 대중적인 맛. 숙성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둘째, 송명선 막걸리. 요즘 말로 막걸리계의 평양냉면이랄까요? 맛이 담백하고 슴슴해서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입안에 오래 남는 술이에요. 셋째, 해창구도 막걸리. 딱 한 모금만 마셔도 이건 막걸리가 아니라 디저트다 싶을 정도로 꾸덕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에요. 숙성되면 어떤 느낌이 날지 상상만으로도 기대됐죠. 넷째, 우곡생주. 무감미료 막걸리 중에선 가장 균형 잡힌 맛을 자랑합니다. 사량도 뚜렷하고요. 기본이 탄탄한 술은 숙성했을 때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이걸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살맛난의 막걸리. 사실 이 술은 숙성 연구 논문에도 등장할 만큼 숙성하기 좋은 막걸리로 이미 소문난 제품이에요. 바나나 향을 기본으로 깔고 산뜻하게 빠지는 요거트 같은 뉘앙스. 이 술은 아예 숙성을 전제로 만든 막걸리 같다고 느꼈죠. 이 5종류를 들고 저는 냉장고 속을 숙성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도는 3가지로 나눴어요. 영하이도, 1도 그리고 4도. 각 막걸리를 동일한 병으로 나눠 담고 날짜 스티커를 붙여가며 영하이도는 40일, 1도는 50일, 4도는 60일 동안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음료 비교가 아니라 기다림이 만드는 맛의 기록이 됐어요. 숙성의 첫 번째 대상은 아마 여러분 냉장고에도 한두 병쯤은 있을 거예요. 장수 막걸리입니다. 마트만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하얀 병. 우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막걸리가 과연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달라질까?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했죠. 설마 얘도 맛이 바뀔까? 먼저 영하이도에서 40일 숙성한 장수 막걸리. 영하에서 숙성시켜 그런지 향은 거의 없습니다. 입에 머금어도 뭔가 얼어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갑고 묵직하고 맛이 숨어 있어요.
다음은 1도에서 51 숙성. 어라? 첫맛은 비슷한데 끝맛이 묘하게 부드럽습니다. 원래 장수 특유의 단맛이 살짝 줄고 대신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데 마치 밥을 오래 씹었을 때 나오는 그 단맛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도에서 61 숙성.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확실히 단맛은 가장 많이 줄었고 조금 익은 곡물향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분 좋은 쿰쿰함도 같이 올라와서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걸리도 성격이 있구나. 어떤 술은 숙성하면서 화려하게 변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술은 오히려 조용히 자기 색을 유지하려 하죠. 장수 막걸리는 후자였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정감이 어르신들에게 늘 사랑받는 이유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랬어요. 장수 막걸리는 숙성보다는 갓 사서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좋다. 숙성해도 마실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이 실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막걸리, 그 유명한 슴슴한 막걸리, 송명섭 막걸리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맛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음은 송명섭 막걸리. 이름은 낯설어도 마셔본 분들은 절대 잊지 못하죠.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용한 술입니다. 한 모금 마셔도 크게 달지도 시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 하지만 그 여운이 오래 남아요. 전 이 막걸리를 숙성시키며 정말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 말수는 적어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그런 존재. 먼저 영하이도에서 40일 숙성한 송명섭. 확실히 향이 조용해졌습니다. 산미가 거의 없고 고요하게 입안을 맴도는 느낌. 마치 말없이 웃는 사람과 마주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단맛도 적고 향도 낮지만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회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막걸리라고 느꼈어요. 다음은 1도에서 50일 숙성한 송명섭. 처음 잔에 따랐을 땐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입에 머금는 순간 산미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시큼한 게 아니라 청포도 껍질을 살짝 씹었을 때 나는 듯한 은은한 산미.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로 뒷맛이 맑고 깔끔했어요. 와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4도에서 60일 숙성한 송명섭.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산미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날카롭거나 시지 않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살짝 익은 복숭아처럼 산뜻하면서도 둥글게 맺히는 맛이랄까요? 첫맛은 고요하지만 끝맛에 청사과를 조용히 터트린 듯한 상큼함이 남더라고요. 그 순간 이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숙성하는구나. 60일 동안 말없이 냉장고 속에 있었던 이 술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죠. 숙성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쌓아가는 일이구나. 송명섭 막걸리는 숙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해가는 술. 그래서인지 마시고 나면 괜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막걸리는 무더운 여름날 저녁 선풍기 앞에 혼자 앉아 생각 정리하면서 천천히 마시기 딱 좋겠더라고요. 해창 막걸리를 처음 마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건 술이 아니라 한 그릇 디저트다. 부드럽고 진하고 목 넘김이 아니라 입안에 머무는 느낌이 강한 술. 깔끔하고 드라이하며 단맛이 거의 없고 산미와 바디감이 조화를 이루는 전통주. 꾸덕꾸덕한 질감까지 갖춘 말 그대로 존재감이 묵직한 술입니다. 그래서 숙성하면 더 진해질까? 아니면 무너질까? 그게 제일 궁금했죠. 먼저 영하이도에서 40일 숙성한 해창. 한 모금 마시고 느낀 건 맛이 조금 얼어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단맛은 살짝 줄고 산미가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 특유의 꾸덕함이 오히려 좀 무뎌졌달까요? 약간 탄산도 느껴졌는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해창은 영하이도에선 본래의 개성을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1도에서 50일 숙성한 해창. 와, 이건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마치 잘 익은 사과를 으깨서 요거트에 섞어낸 듯한 맛. 단맛은 은은하게 뒤로 빠지고 앞쪽엔 새콤하고 고소한 향이 피어오릅니다.
묵직한 바디감은 유지하면서도 입안에 남는 여운은 더 부드러워진 느낌. 저는 이걸 마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건 잘 익은 술이다. 마지막은 4도에서 60일 숙성한 해창. 마치 풋사과가 홍로처럼 익어버린 것 같은 변신.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트와 잘 익은 사과의 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점차 멈추면서 향미 변화가 둔화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늦으면 과숙해질 수도 있다는 점. 산미가 너무 강해지거나 미묘한 쿰쿰한 향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4도 숙성은 확실히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창은 숙성에 어울리는 막걸리지만 영하이도는 피하고 1도에서 50일 정도 숙성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맛의 밸런스도 뛰어납니다. 이 막걸리는 혼자 조용히 마시기보단 가족들 다 모인 날 기름진 전이나 고기와 함께 디저트처럼 꺼내놓고 한 잔씩 나눠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저는 확신했죠. 숙성이라는 건 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는 걸 말이에요. 그냥 오래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시간, 술의 성격까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익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숙성 실험의 네 번째 막걸리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컸던 술입니다. 우곡 생주. 이 술은 화려하진 않지만 탄탄한 기본기 덕분에 막걸리의 정석이라 불릴 만큼 균형 잡힌 맛을 자랑하죠. 감미료 하나 없이 오직 쌀과 누룩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마시면 좀 밋밋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술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먼저 영하이도에서 40일 숙성한 우국. 잔에 따랐을 땐 익숙한 누룩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첫맛도 여전히 단정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살짝 흐트러져 있더군요. 마치 고요하게 흐르던 물에 작은 돌 하나가 툭 떨어진 느낌. 맛의 균형이 살짝 어긋나서 고소함과 산미가 어중간하게 겹쳤어요. 다음은 1도에서 50일 숙성한 우국.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맛은 여전히 절제돼 있고 단정했지만 중간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곡물향,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산뜻한 고소함이 너무 좋았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입안에 오래 머무는 잔향이 기분 좋게 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아, 이건 나이 들수록 좋아질 술이구나. 특히 우곡은 입맛이 섬세하신 어르신들께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달지 않고 부담 없고 술에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 깊이. 묵직하지 않아서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4도에서 60일 숙성한 우곡. 향은 확실히 더 강해졌어요. 약간의 과일향도 느껴지고 구수한 곡물향이 올라오는데 그게 살짝 앞서 나오는 바람에 우곡 특유의 차분함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수묵화 같은 풍경에 갑자기 진한 색 하나가 툭 묻은 것처럼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우곡 생주는 1도에서 50일 숙성했을 때가 가장 조화롭고 가장 편안했습니다. 작고 섬세한 변화가 입맛을 지치지 않게 자극해주고 술을 마시고 나서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여러분도 냉장고 깊숙한 곳에 우곡 한 병쯤 넣어두셨다가 한 달 반쯤 지나서 꺼내보세요. 그날따라 음식은 평범해도 그 한 잔만으로 식탁 분위기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막걸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공을 들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술이죠. 이름부터 기분 좋아지는 술, 살맛나네 막걸리. 처음 이 술을 마셨을 땐 이거 뭐지? 싶었습니다. 분명 막걸리인데 입안에서 퍼지는 바나나 향, 뒤따라오는 산뜻한 단맛, 그리고 맺음은 요거트처럼 깔끔했어요. 감미료 하나 없이 이런 맛이 난다고? 그게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이 술은 처음부터 숙성 실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른 막걸리들은 어떻게 변할까가 궁금했다면 이 술은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먼저 영하이도에서 40일 숙성한 살맛나네. 확실히 향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나나 향은 약해졌고 대신 아주 연한 요구르트 같은 산미가 남았어요. 마치 창문 닫고 잔잔한 음악만 흐르는 방에 혼자 앉아있는 느낌. 단정하고 차분했지만 조금은 심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은 1도에서 50일 숙성한 살맛나네. 이건 정말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나나와 사과를 살짝 으깨 넣은 듯한 향이 올라오고 중간엔 고소한 쌀맛이 잔잔히 퍼졌다가 끝맛은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상큼하게 떨어졌어요. 입안에서 맛이 순서대로 펼쳐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진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기분 좋은 변화. 특히 이 술은 냉장고에서 막 꺼냈을 때보다 잔에 따르고 1에서 2분 정도 지난 뒤 마셨을 때 맛이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그 여유까지 포함해서 즐길 줄 아는 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도에서 60일 숙성한 살맛 나네. 이건 정말 폭발이라는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향은 확연히 짙어졌고 입에 넣자마자 과일향이 확 퍼졌어요. 사과, 복숭아, 파인애플. 마치 청가시장 한복판에 들어온 것처럼 화려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과일향이 너무 앞서 나오다 보니 막걸리 특유의 쌀맛이 묻히는 느낌도 있었고 산미가 조금만 더 세졌다면 쉽게 질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리하자면 살맛 나네는 숙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막걸리지만 1도에서 50일 숙성했을 때가 가장 완성도 높다. 균형 잡힌 향, 깊어진 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고루 살아있었어요. 이 술은 기분 좋은 날 혼자든 둘이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기 딱 좋은 술입니다. 사실 이 막걸리는 실제로 분석 실험까지 진행된 술이에요. 소비기한 내 숙성 데이터도 있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맛의 변화가 있는 술이죠. 오늘 제가 한 실험은 그 과학과 감각을 동시에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막걸리를 3가지 온도에서 날짜를 달리해 숙성시키며 하나하나 마셔본 결과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오래 두는 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술이라는 거예요. 같은 술도 보관 온도와 숙성 기간만 달라져도 맛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건 산미가 살아나고 어떤 건 단맛이 줄어들고 어떤 건 향이 짙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술처럼 느껴졌죠. 만약 술 본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풍미를 은은하게 끌어올리고 싶다면 1도 정도의 환경에서 50일 정도 숙성시키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에선 막걸리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의 결이 더 섬세해지고 산미와 감칠맛이 부드럽게 살아나더라고요. 속명섭, 우곡 그리고 살맛 나네가 이 조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변화의 폭을 확실하게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 4도 정도에서 60일 숙성시키는 방법이 더 어울립니다. 산미는 확실히 올라오고 향도 과일처럼 뚜렷해지며 전체적인 맛이 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해창 막걸리는 이 조건에서 사과 요거트를 연상케 할 만큼 진하게 익었고 살맛 나네 역시 복숭아와 파인애플 향이 도드라졌습니다. 다만 산미가 강해지다 보면 사람에 따라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해요. 반대로 너무 강한 향이나 산미가 부담스럽고 깔끔하고 청량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영하 2도에서 40일 정도 숙성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숙성은 되지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맛은 비교적 잘 유지되면서 향은 맑고 산뜻한 방향으로 살짝 정돈됩니다. 장수 막걸리는 이 온도에서 숙성했을 때 단맛이 부드럽게 유지되면서 안정감 있는 맛을 보였고 우곡 역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숙성은 단순히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입맛을 스스로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술을 바꾸지 않고도 숙성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전혀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드시는 막걸리가 너무 달다고 느껴지신다면 조금 숙성시켜서 드셔보세요. 진한 맛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차가운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보셔도 좋고요. 입맛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리고 술 한 잔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 그날의 막걸리 맛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실험을 통해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번 실험은 단순한 비교나 흥미로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냐는 결과를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막걸리라는 술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 술인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숙성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결국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요란한 포장 없이도 화려한 향 없이도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익어가는 맛.
그게 바로 막걸리가 가진 진짜 매력이고 우리 술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낼 줄 아는 술은 반드시 더 깊고 부드러운 맛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숙성 실험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막걸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났고 그 속에 담긴 전통주 문화의 깊이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지 맛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 술의 품격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실험을 위해 유통기한을 넘긴 술도 마셔봤지만 시청자 여러분께는 가급적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내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통주를 사랑하는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술의 매력 앞으로도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 막걸리는 유통기한 내에 드셔야 합니다. 본 영상은 막걸리 숙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직접 따라 하실 경우 보관 상태나 위생 환경 등에 따라 제품이 변질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자는 어떠한 법적 의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목주름이 정말 없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니 그냥 바세린에 뭘 좀 섞어 바르는데 그게 효과가 좋네요. 도대체 뭘 바르시길래 얼굴이 10살은 젊어 보여요? 저도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요새 거울 볼 때마다 주름 때문에 너무 우울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 손, 목, 입가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거울 보기가 다시 즐거워질 거예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장수와 큰 복이 여러분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문정란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 67세가 되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임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손과 목, 그리고 입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입가와 목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속상했어요. 비싼 주름 크림, 앰플, 에센스 다 써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바로 효과를 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집에 가지고 있는 바세린의 특별한 성분을 섞는 방법이었어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건조한 피부에 가장 추천하는 성분 중 하나인 바세린의 다음 3가지를 섞어보세요. 피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올리브 오일이 아닙니다.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 비타민 E, 스쿠알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세린과의 비율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기가 너무 많아져 불편하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미미해요. 제가 30년 연구 끝에 찾아낸 완벽한 비율은 바세린 10g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방울입니다. 그런데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순수 바세린 자체는 모공 막힘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더구나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고 주무셨잖아요. 그분들 피부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건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발라야 할까요? 제일 먼저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제 손등에 검버섯이 너무 신경 쓰여서 거기부터 발랐습니다. 손등은 노화가 가장 빨리 그리고 눈에 띄게 진행되는 부위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은 후 바르시고 특히 밤에 두껍게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2주만 했는데 손등에 검버섯이 확연히 옅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눈가와 목에도 발라보세요. 건조함이 덜해지면서 주름이 점점 옅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시중에 파는 고급 안티에이징 크림 한 통이 2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제 방법은 바세린 한 통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6개월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바세린만 발라도 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손등에는 바세린만, 다른 쪽에는 올리브 오일을 섞은 바세린을 발랐죠.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세린만 바른 손등은 수분감은 좋아졌지만 색소 침착과 주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반면 올리브 오일 혼합물을 바른 손등은 2주 만에 색소 침착이 옅어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실제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제 환자 김영숙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 원장님, 요즘 동네 마트만 가도 아는 분들이 다 물어보세요. 어디서 성형했냐고. 제가 성형은커녕 고가 화장품도 안 쓰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환자 박정희 씨는 특히 목주름의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요즘 할머니 목이 왜 이렇게 매끈해졌냐고 물어봐요. 전에는 할머니 목에 줄이 그어져 있다고 놀렸었는데 말이죠. 사실 우리 연세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은 피부의 기본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고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연의 힘입니다. 바세린은 100년 넘게 사용된 안전한 성분으로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단순한 것이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연령대에 민감해진 피부에는 성분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바세린에 올리브 오일 말고 다른 오일을 섞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오일을 실험해봤어요.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을 시도해봤지만 올리브 오일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중요해요.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많은 항산화 성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바세린과 평소에 사용하시는 아이크림을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크림에는 눈가에 연약한 피부를 위한 특별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보통 아이크림에는 콜라겐, 펩타이드, 레티놀, 아데노신, 세라마이드와 같은 주름 개선 성분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손과 목의 주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바세린과 아이크림 섞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깨끗한 작은 통에 바세린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담고 아이크림을 콩알 크기만큼 넣어 잘 섞어주세요. 1:1의 비율로 섞는 것이 중요해요. 전자레인지에 5초만 돌려 바세린을 살짝 부드럽게 한 후 섞으면 더 쉽게 섞여요. 만약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 위에 바세린 통을 올려서 중탕으로 녹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아이크림이든 사용해도 괜찮아요. 비싼 백화점 브랜드든 저렴한 제품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선물로 받았는데 향이 너무 강해서 눈가에 바르기 부담스러웠던 아이크림을 활용했어요. 향이 강한 제품도 바세린과 섞으면 향이 중화되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 사용감이 너무 끈적여서 잘 안 쓰게 된 아이크림이 있다면 바세린과 섞으면 텍스처가 달라져서 사용하기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만든 바세린과 아이크림 혼합물은 특히 눈가와 입가주름에 효과적이에요. 눈 밑의 잔주름과 눈꼬리의 깊은 주름, 그리고 입가의 팔자주름까지
모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매일 저녁 세안 후 눈가와 입가에 부드럽게 발라주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눈 밑 주름이 깊은 부분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었죠. 눈 밑 주름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꼬리 주름은 약간 위로 올리듯이 바르는 것이 좋아요. 입가 주름은 입꼬리에서 광대뼈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발라주었어요. 입가의 팔자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데 이 부분은 약간 더 많은 양을 바르고 5분 정도 지압하듯 눌러주면 효과가 더 좋았어요. 마치 얼굴에 스팀 타월을 올려놓듯이 손의 온기가 크림의 침투를 도와줍니다. 67세 김혜숙 씨는 입가 주름이 깊어서 항상 웃을 때 입을 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2달 정도 사용한 후에는 사진 찍는 것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가에 깊은 주름이 많이 사라져 손자 결혼식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바세린과 수분크림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수분크림에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분크림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자체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감소해요. 2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히알루론산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바세린과 수분크림을 섞는 방법도 간단해요. 깨끗한 통에 바세린 1숟가락과 수분크림 콩알 크기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수분크림의 경우 너무 묽은 것보다는 약간 텍스처가 있는 것이 좋아요. 젤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이 바세린과 더 잘 섞여요. 섞을 때 주의할 점은 수분크림과 바세린의 비율이에요. 바세린이 너무 많으면 끈적임이 심해지고 수분크림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1:1 비율로 시작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텍스처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좋아요. 건조한 겨울에는 바세린 비율을 높이고 습한 여름에는 수분크림 비율을 높이면 계절에 맞는 관리가 가능해요. 저는 한여름에는 바세린 1대 수분크림 2의 비율로, 한겨울에는 바세린 2대 수분크림 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만든 혼합물은 세안 후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굴을 씻고 물기를 살짝만 닦은 다음 콩알 크기 정도의 혼합물을 손가락에 덜어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볼이나 입 주변처럼 건조하기 쉬운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 혼합물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크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마치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평소보다 피부가 훨씬 오래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난방 때문에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질 때 정말 효과적입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T존에는 가볍게 바르거나 생략하고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는 바세린 비율을 좀 더 적게 섞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혼합물은 밤에 사용하기 더 적합하며 낮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70세 이순옥 씨도 이 방법을 1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셨어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 주변이 부어있고 주름이 더 깊어 보여서 우울했는데 1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니 아침에도 피부가 탄력 있고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마치 숙면을 취한 것처럼 눈가가 환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도 훨씬 좋아졌답니다. 넷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세린과 핸드크림을 혼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게 고민이죠. 저는 바세린과 핸드크림을 1:1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냥 작은 그릇에 바세린 한 작은술, 평소 쓰시는 핸드크림 한 작은술을 넣고 티스푼으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너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섞은 혼합물은 정말 신기합니다.
핸드크림만 바를 때보다 보습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핸드크림의 영양 성분과 바세린의 보호막이 만나니 효과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서 피가 나는 분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 혼합물을 손에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우리 나이 되는 손발이 차서 잠들기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이 방법은 혈액순환도 도와주어서 밤새 손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정말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20년은 젊어진 손을 가진 기분이 들 정도랍니다. 목 관리도 중요해요. 솔직히 우리 나이가 되면 목주름이 가장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항상 스카프나 높은 옷깃으로 목을 가렸어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민감해요. 게다가 요즘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런 자세가 유자 목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목에 바세린 혼합물을 바를 때는 특별한 방법을 써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쇄골부터 시작해서 턱까지 부드럽게 쓸어올리는 느낌으로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면 2주에서 3주 안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 대학원 제자인 최 교수는 지금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제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하며 감탄했어요. 지금은 그의 병원에서도 수술 후 회복관리법으로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바세린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여름에는 조금 줄여서 계절에 맞게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4번만 해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값비싼 제품보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과 특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간단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순수한 바세린은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지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팔 안쪽에 소량 바르고 24시간 동안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바세린과 화장품을 섞을 때 주의할 점은 여드름이 있는 피부나 지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바세린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 환자 중 지성 피부인 60대 분은 T존은 피하고 볼과 눈가에만 바세린 혼합물을 사용했더니 여드름 없이 촉촉함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세린 혼합물은 낮보다는 밤에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밤에는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바세린 혼합물이 그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낮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아무리 바세린으로 피부를 관리해도 자외선에 노출되면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최소 3주 이상은 매일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특별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바세린 팩처럼 사용하는 거죠. 저녁에 두껍게 바르고 3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티슈로 살짝 덜어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바세린 혼합물을 만들 때는 3일에서 일주일 분량만 만들어 사용하세요. 오래 보관하면 화장품 성분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깨끗한 유리용기에 보관하시고 항상 깨끗한 스푼으로 덜어 사용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이 있어요. 바세린 혼합물을 바른 후에는 5분간 얼굴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는 주름선과 수직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올리듯 마사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화장품 성분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바세린 혼합물을 바르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5분간 덮어두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온기가 모공을 열어주어 혼합물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세린 선택 방법과 고품질 바세린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모든 바세린이 같은 품질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해요. 고품질 바세린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패키지에 100% 순수 바세린 또는 의약품 등급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세요. 이런 제품들은 불순물이 적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저렴한 바세린 중에는 향료나 보존제가 첨가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이런 첨가물로 인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색상과 질감도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고품질 바세린은 약간 투명하거나 흰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매끄럽고 균일한 질감이어야 합니다. 노란빛이 강하거나 질감이 거칠다면 정제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등급의 바세린을 권해드립니다.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게 좋아요. 한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또 바세린 용기의 크기도 고려하세요. 너무 큰 용기보다는 작은 크기로 신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도 오래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 환자들 중에는 작은 용기 여러 개를 구매해서 하나는 화장대에, 하나는 침대 옆에, 또 하나는 가방에 넣어두고 수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바세린 활용법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해로 67세가 된 저 역시 매일 아침과 저녁 피부를 돌보는 시간을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바세린 혼합법은 저도 꾸준히 실천 중인데요. 함께 일하는 또래 의사 친구들조차 제 피부를 보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조금 자신에게 돌려줄 때가 아닐까요? 하루단 5분, 스스로를 위한 관리가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특히 좋은 이유는 별도의 고가 화장품 없이 지금 쓰고 계신 제품에 간단히 더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피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몇 배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인생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